예,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HBR 코리아, 이거 한국판 그 발행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한 30분 정도 좀 강의, 세미나 주제를 부탁을 받고 뭘 얘기할까 하다가 이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도 제일 큰 이슈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5년 동안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성장이라는 말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경기 또는 경기 침체, 이거 완전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른 얘기다 보니까 해결책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폭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성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 거시 전망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저성장하고 경기 침체 다른 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우연히 이 두 개가 같은 시점에 이렇게 물려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저성장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경기 침체라는 이 순환 사이클 상에서 항상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라는 건 항상 순환 사이클이 있죠. 상승기가 있고 이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 있고 해서 어떤 나라는 한 7, 8년 주기, 어떤 나라는 10에서 11년 주기로 이 상승기와 이 하강기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 경제는 다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에 되게 다 모든 지역에서 이 경기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죠.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사이클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저성장이라는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0년이나 10년 단위로 이렇게 길게 끊어서 보면 70에서 80년대에 해당하는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18.5%, 매년 18% 이상씩을 성장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간에 외환위기도 겪고 했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이 10년치를 평균을 내보면 약 7% 정도의 견조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13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4%고요. 그나마 최근에는 더 떨어져서 실제 2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긴 흐름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큰 나라들 대비도 낮은 수준이라는 게 문제죠.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작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강 4천 몇백만, 5천만을 육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작년 GDP 순위가 전 세계에서 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8위. 명목, 그러니까 실질 그 GDP 규모가 우리나라가 15위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14개가 있겠죠? 14개 중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네, 2개가 있습니다. 딱 2개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작은데 우리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혹시 짐작을 하실 수 있는 분? 네,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라 전체 경제 GDP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캐나다하고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냥 땅덩어리만 가지고도 가만히 앉아서 경제 대국이 되는 나라죠. 이 두 나라를 빼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가장 작은,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한계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걸 의미하죠. 우리나라 한 계단 밑에가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작죠. 이 나라도 문제가 우리나라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작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이상 그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이게 또 이제 상황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이 글로벌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 추인데
우리나라 요즘에 아기를 안 낳죠, 다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70년대 이후로 우리는 글로벌 평균을 항상 밑돌았고요. 인구 성장률이. 요즘에는 유럽의 그 웬만한 선진국가, 뭐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인구 성장률이 낮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국가에 애국하는 방법은 빨리 다 애를 한 둘씩, 셋씩 낳으시는 거밖에 없는데 참 요즘엔 더 그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30년 이후는 인구가 절대 감소로 들어갑니다. 집 사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부담을 주는 요인인데, 인구의 구조입니다. 절대 인구수가 뭐 5천만 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인구의 구조가 흔히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얘기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70년대부터 이 까만 바 차트인데 쭉 올라가다가 뭐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라갔죠. 그래서 2012년에 이 72.9%를 찍었는데 2012년이 피크입니다. 이 이후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밑에 보는 것처럼 노년 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올라가서 문제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부양을 해야 되는 노년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는 이 생산과 경제활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소비를 잘 안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하시죠. 우리나라 어른들, 특히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신 분들이 되게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작은 경제 규모에 심지어 앞으로 점점점 많아지는 노년 인구는 소비를 안 하고, 근데 또 문제는 이 자리에 대강 다 젊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뭐 정치 항상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뭐죠? 이제 뭐의 양극화가 되죠? 지역도 아니고 뭐 영원함도 아니고 가장 큰 우리나라의 디바이드는 세대 간의 디바이드입니다. 근데 그게 왜 올까요? 다 그냥 생각하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인데 왜 세대 간에 이 갈등이 생길까요?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80%는 50대가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러면 뭐 이거를 어떻게 다 쓰시고 갈 거냐?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하신답시고 안 쓰고 심지어 여러분한테 물려주시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소비 성향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내수 그러지 않아도 인구도 작은데 소비 규모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엊그저께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꼭지 중에 하나가 내수와 수출 경제의 균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잘못 잡은 꼭지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내수를 키울래야 키울 방법이 없죠. 5천만 가지고는 더군다나 요즘 이제 글로벌 경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를 내놔도 옛날에는 그냥 한국 시장에 팔면 됐는데 요즘엔 그런 식으로 개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뭐 모든 제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정도의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훌륭한 제품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국제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그건 굉장히 잘못 잡은 정책인데 좌우지간 내수 균형이 안 맞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구 규모도 작고 구조도 문제가 있고 소비 규모도 작아지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인데 90년대까지는 5%가 넘는 견조한 성장을 하다가 그 뒤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1%대의 성장으로 거의 20년을 갔죠. 그러다가 잠깐 반짝 올라간 건 저 지진 복구 때문에 착시 현상이죠.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하여튼 20년 동안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그래서 저걸 벗어나 보겠다고 지금 아베노믹스가 나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반짝 약발이 먹는 것 같다가 과연 이게 지금 극복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래서 일본 경제 이 2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침체, 주가 침체,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가 일본 사회의 큰 테마였었죠. 먼저 이 부동산 쪽을 보면 198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해서 이게 쭉 그 전에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 피크를 찍은 뒤에 굉장히 급격하게 5년 정도 만에 뭐 120에서 6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거기서 다시 또 반토막, 그래서 반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요. 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뭐 가계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대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모든 부는 대개 집에 있죠. 뭐 자기 은행 통장이 아니라 집값이 반의 반이 되면 뭐 자기의 재산이 그냥 심플하게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또 그냥 자기 재산이면 줄어들어도 그만인데 대개는 빚내서 집을 사죠. 빚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89년도가 피크였고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이제 지난선이 우리나라인데 약 20년 정도의 타임 레그를 두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일본이 20년 전에 왜 이런 걸 겪었나를 보면 이 지난선이 바로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비율이 피크를 달하고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89년도에 피크가 됐고 그거와 바로 맞물려서 부동산 붕괴가 오고 주가 붕괴가 오고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피크는 2012년과 13년 그 분기점에 있었습니다. 즉 작년이죠.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못하면 일본식의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유사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결국은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의 퍼센티지의 축소 또는 절대 규모의 축소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는 이 경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도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옆에 나라 또 사례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답을 찾으셔야만 여러분이 세대가 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그 한국 경제를 계속해서 끌어나가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뭐 발표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HBR 런칭 세미나고요. 그래서 좀 첫 번째 질문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평소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 HBR 같은 콘텐츠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R 요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꾸준히 보지는 못하는데 매월 나올 때마다 이슈를 받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컨설팅 처음 시작하고는 거의 아티클을 전부 봤던 것 같아요. 거의 나오는 모든 아티클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뭐 다 읽을 정도로 봤는데 굉장히 좋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신 경영의 트렌드를 양쪽을 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적인 트렌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따라간다라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서는 선도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사회 이슈, 뭐 경영상의 이슈를 던지는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꾸준히 읽으신다라면 굉장히 이
앞서가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될 만한 이슈들을 미리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인 활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하시다가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 굉장히 뭐 다양한 산업, 다양한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처음 접하는 이슈나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HBR을 찾아서 과거에 관련됐던 주제가 뭐가 있는지 하면 반드시 한 지난 5년치 뒤지면 뭐 한 두세 건 이상의 아티클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딱 3개 정도만 읽으면 어느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필요한 기초 지식은 다 갖추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실무에서는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절대로 사전에 제가 이런 대답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순전히 대표님 생각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버드 졸업하셔서 더욱더 하버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버드 경영대학, 뭐 어떤 경영적으로도 경영학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컨트리뷰션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좋은 비즈니스 스쿨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경영학이라는 이 실용과학을 현실에 접목시키려는 노력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1년에 또 많은 졸업생들을 길러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보내고 또 활약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도 또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질문도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오늘 사실 런칭 세미나인데요. 주제는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무겁다기보다는 사실은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한테 아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 이제 잔뼈가 굵으신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컨설턴트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좀 또 모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레벨을 좀 나눠서요. 국가, 기업, 개인 요 차원에서 저성장이라고 하는 마치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로 비유를 하자면 평지에서 살다가 한 2,000m 고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새로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경영자들을 만나보면 올해는 좀 좋아지겠지만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항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침체됐다가 다시 좋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 같다 이런 게 다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부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아마 창조 경제를 화두로 내세운 것도 이제 그런 저성장 국면을 탈피해보겠다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략 어떤 방향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좋은 비유를 주셨는데 평지에 살다가 2,000m 고원에서 이제 산소가 희박한 2,000m 정도가 아니라 한 5,000m의 저 베이스 캠프 우리 저 히말라야 올라가는 베이스 캠프 정도에 거기 가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뭐 숨이 가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모드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죠. thin air에서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차원의 대책은 사실 굉장히 뭐 어렵습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됐을 일이 아니라 제가 뭐 우스개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등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 양반이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뭐 국가적으로 구호가 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표하고 그럴 때인데 이 양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국가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 우리나라는 5이고 6이고 무조건 막 그냥 낳아야 된다 애를. 그래서 고등학생 니들도 나가서 뭐 애 하나씩 딱 빨리 만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시나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정말 해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구 자체가 힘이거든요. 우리 이웃 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왜 저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뭐 결국은 인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조그만 반도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인구가 뭐 5천만을 넘어가면 근데 인구라는 거는 많아지면 팽창 압력이 생깁니다.
어디론가 뻗어나가죠. 그 팽창 압력 때문에. 그게 뭐 만주로 치고 나가든 뭐 정 안 되면 뭐 저기 인구 밀도 낮은 뉴질랜드에 가갖고 뭐 땅을 사서 진출을 하든 뭐 아니면 그냥 함대 끌고 가서 그걸 먹든 이런 압력이 나오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 인구가 정말 터져나갈 정도로 많아서 이게 압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압력을 우리가 알아서 빼버린 거죠. 30년 전에. 이제 지금 와서 그걸 픽스할 수는 없고 사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얘기하신 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일이고요. 그래서 인구가 북한의 인구가 어쨌거나 이제 또 한 3천만, 2천 몇백만 가까운 인구가 있으니까 이게 합치면은 이게 7,500만이 되는데 7,50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 한 번이라도 이 세계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은 대개 다 인구가 7천만이 넘습니다. 독일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인구가 7천만이 넘고요. 이 7천만, 일본도 지금 1억 몇천만이고 이 7천만이라는 트레시홀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해서 일단은 통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민을 통해서 굉장히 젊은 일자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맞는 논리인데요. 이거는 뭐 이런 여기 혹시 굉장히 politically insensitive한 발언이긴 한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슈기는 합니다. 이제 미국 사회를 한번 예로 보면 이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많은 모순과 이 문제는 예전에 그 조상들이 이렇게 편하다고 잡아온 노예, 흑인 노예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뭐 통독을 해서 그 문제도 있지만 사실 독일 사회의 또 다른 이 화약고와 같은 문제는 이 중동계에서 넘어온 엄청난 많은 이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하면서 결국 사회 모순과 갈등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민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순혈주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그냥 미국과 같은 사회로 섞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 이 통일과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뭐 기업 차원에서의 대책은 제가 보면은 생산성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창조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맥락에서 사실은 인구가 곱하기 개인의 결국 생산성이 결국은 GDP가 되는 거잖아요. GDP 규모가. 그러면 인구가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면 인당 생산성을 우리가 인당 2만 5천 불, 3만 불 수준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4만 불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고 4만 불은 우리가 제조업을 해서 달성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그게 기업 차원에서 해야 되는 노력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경쟁력을 키워서 개인도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뭐 일자리들이 됐던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요즘에 젊은 층이 이제 언어나 이런 거에서의 배리어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뭐 아직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 규모가 상당한 규모를 가지면서 고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가 아시아에만 해도 대여섯 개가 되거든요. 이 나라들은 잠재 성장률이 다 9% 10%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가서 우리의 앞선 세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자리나 성취의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레벨 차원에서의 대책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까 발표 내용에 보면 일본과 이제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구라는 측면을 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반대로 또 작은 인구지만 굉장히 경제의 활력을 또 이어나가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일본 경제의 많은 문제 중에 이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긴 하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일본 경제
저렇게 큰 이제 20년 동안의 저런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결국은 이 개인들이 자산이 굉장히 부실 자산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안전판들이 무너지고 이 어떤 그런 불안에서 오는 도전 요인, 그러니까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이 많이 결여된,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문제거든요. 일본도 부동산 버블 시기를 차라리 안 겪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구가 그 뭐 생산 가능 인구 피크를 가서 갔으면은 아마 그런 문제가 덜 생겼을 텐데 이 바로 그 버블 붕괴 직전에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막 3배, 4배의 급격한 그 여러 가지 성장들을 했고 거기서 이 가계부실 문제가 다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유럽의 우리 문제, 뭐 미국의 지금 서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지금의 우리 경기 순환상의 이 그 경기 불황도 실제 어디서 왔나 보면 다 이 가계부채 뭐 이런 문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결국은 그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보고 우리나라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또 굉장히 이제 뭐 희망적으로 저는 봐야 되니까 본다라면 사실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격하게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예방주사를 한 2번 맞았죠. IMF 때 1번 맞았고 그러고 또 올라갔다가 지금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3,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도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전체의 규모가 뭐 어마어마한데 이게 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차원에서요, 기업 경영 차원에서도요, 그 아까 창조, 혁신 뭐 이런 화두를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내수 시장 혹은 그 한국 시장을 겨냥한 그런 성장, 요것만으로는 구조적인 그런 성장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그런 개발비,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드는 제품은 아니고 그야말로 뭐 화장품, 뭐 생활용품, 샴푸 뭐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글로벌 경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5천만한테 먹힐 만한 제품을 내놓고 그걸 개발해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연구 개발비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아예 뭐 최소한 뭐 타겟 소비자층을 뭐 3억, 5억 뭐 이렇게 디파인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이제 지금 자동차 전자의 성공 사례를 사실 많은 그거보다 이제 작은 규모의 산업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고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 넥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 뭐 화학 업종이든 뭐 생활용품이든 리테일이건 이런 쪽에 좀 뚜렷한 어떤 리더들이 나오고 사실 이런 회사들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런 회사들이 생겨날 수 없게 뭐 유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뭐 골목상권 보호 이래가지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다 약화시키는 쪽으로만 모든 정책들이 갑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점점 더 희박해지는. 사실 정부가 성장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큰 이슈가 있고 펴나가야 되는데 비해서 또 국민들의 욕구 같은 거는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의 욕구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밸런싱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냉혹한 경제 상황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글로벌화를 성공한 그 요인이 돈이나 자원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게 안 나오고요. 대신에 기업가의 의지, 조직 문화, 뭐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 뭐 이런 게 이제 글로벌화를 성공시킨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온 그런 연구 결과도 봤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자원이 좀 부족하고 돈이 좀 부족하고 이런저런 제약 요건이 있어도 강력한 기업가적인 정신이나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그 글로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시사성을 주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잘 이런 의식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북돋아 주면 이런 또 위기 내지는 뭐 저성장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젊은 층들이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어떤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뭐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하나의 활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변곡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제 패러다임, 뭐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뭐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다 됐고요. 또 긴 시간 좋은 주제 발표 또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까지도 잘 소화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